안녕하세요. 예, 원의 파트너 조일구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뵙죠, 그죠? 예.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그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도주 장세를 준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 제가 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낙폭과대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지금 어떻게 시장의 어떤 전략을 짰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연말장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년에 2022년 상반기에 올 수 있는 주도주 장세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보면 자, 이제 이게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자료인데요. 이거 뭐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경기 선행지수를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을 보면 밑에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뚝 꺾여 버렸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계속 올라가다가 뚝 꺾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처럼 제조업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다음 자료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미국의 내구재 주문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2020년도 5월달, 6월달, 7월달이고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월 개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쭉 나오는 형태로 보면 2022년 9월까지 쭉 보면 내구재 주문이 유독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 7월달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잖아요. 그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 뭐 어차피 컴퓨터 사고 노트북도 사고 그 다음에 TV도 바꾸고 그러니까 내구재라고 얘기하는 모든 그걸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땡겨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올해 나눠서 이렇게 사야 될 것들을 이렇게 작년에 다 땡겨서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특히나 이제 땡겨서 구매를 한 형태에서 올해는 또 그 공급망 공모 현상까지 나와버리니까 생산도 안 되는 형태에서 더 꼬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구재 주문이 계속 안 나오는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 형태가 아까 OECD 경기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 내구재 지문을 보면 아마 굉장히 이 한국 같은 그런 제조업 베이스의 이머징 국가는 지금 테이퍼링 하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게 생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많이 안 올라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땡겨서 샀기 때문에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풀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베이스로 하는 국가가 내년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대형주든 제조업 베이스든 이런 쪽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테크니컬 리바운딩 그러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지언정 주도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은 굉장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 상반기 주도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걸 한번 보실래요? 11월 FMC 회의 내용인데요. 11월 말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에 따라 속도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건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자산 매입 축소 규모가 매월 150억 달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내구재 주문도 안 좋은 데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 꺾여버린 데다가 이제 테이퍼링까지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머징 국가의 유동성 효과는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11월 FOMC 회의 내용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예상한다라는 형태로 바꾸면서 물가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고를 했죠. 오늘 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지만 잘 보시면 뭐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물가를 올리는 조건 중에서 내년 하반기쯤 풀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공급의 병목 현상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파월이. 그러니까 옐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옐런 장관은 물가가 굉장히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난달이었나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했지만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죠.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을 땡겼었죠. 그 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올라가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지금 한국이라는 제조업 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 국가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형주나 IT나 뭐 이런 쪽에서 내년에 주도주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구재 주문이 감소됐는데 2020년에 땡겼었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약간 좋아지는 형태의 흐름이라면 내구재 지문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 지수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게 일종의 보복 소비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보복 소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한 3개월, 4개월,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쉬었으면 3개월, 4개월 보복 소비를 해야지. 이게 한 6개월만 하면 지칠걸요? 이제 보복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1분기에 잠시 반짝 경기가 올라갈지언정 내년 제가 볼 때 2분기에는 다시 한번 또 경기의 상황이 또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오는 이유가 그잖아요. 미국은 소비가 60%니까 특히 서비스업 쪽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내구재를 많이 팔아버렸잖아요. 2020년도에 컴퓨터도 사고, 그러니까 TV도 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내구재를 제조하는 베이스의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나요.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내구재 산 것 갖고 이용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국하고는 완전히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위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디커플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글로벌 자금들은 상품 시장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머징보다 선진국 시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바이든 정부가 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했는데 그게 1조 2천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복지 법안이 3조 5천억 달러에서 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달러 삭감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4조 7천억 달러에서 3조 이하로 팍 꺾이면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복지 법안 깎였죠. 선거 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럼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막 못 풀면 정부 입장에서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한 4, 5월까지는 그냥 박스권이겠구나. 많이 가봐야 3,300, 3,200, 3,100 정도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대형주 아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와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 아웃. 그러니까 제조업 베이스 있는 거죠. 그런 종목 아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년 2020년도 주도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내구재 소비 감소라든지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목들 다 빼버려야 되죠. 그런 종목은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도 종목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은 파월이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해결 안 된다. 그리고 내구재 소비도 당연히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 치명타죠. 땡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와 반대쪽에 있는 특히 8월에서 10월까지 올라갔던 정책 관련주 그리고 제조업 경기 영향력이 제한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중에 자 내년에는 금리 인상기예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때문에 유동성을 줄여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안 나는데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내구재 소비 관련,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쪽이 아닌 반대쪽이라도 실적이나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은 섹터는 또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내년 상반기가 되면 1월 달이 되면 지금은 양도세 이슈가 풀리잖아요. 지금 연말에는 양도세 이슈 때문에 못 가지만 내년에는 양도세 이슈가 풀리죠. 그리고 시중에 아직까지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질금리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니까 실질금리가 거의 뭐 많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의 주도주는 생각보다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나중에 내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리할게요. 제가 좀 이따 이걸 보여주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일단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버렸죠. 이거 한번 꺾이면 1년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도 내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시가총액 구성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주도업종으로 갈 수 있는 섹터는 그런 종목들 다 빼고 남는 거. 그 중에서도 실적과 안정성이 받쳐주는 거. 그런 종목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공통사항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데요. 보통 이게 거래량 신고가라고 얘기해. 왜 제가 갑자기, 아니, 대표님은 맨날 펀더멘탈 하시는 분인데 왜 갑자기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와서 이 설명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설명을 제가 못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걸 공통점 잡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펀더멘탈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야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뭐 글로벌 자금이 어떻고 펀더멘탈이 어떻고 뭐 이거 얘기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 시장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큰 흐름만 잡아놓고 내년 상반기는 그 흐름을 다 잊어버리세요.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차트 가지고 와서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저 사람 또 차트 얘기한다 그러지만 저는 강의하면서 차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들의 눌림목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벌써 OECD 경기에 대한 부분이 꺾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디커플링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어차피 내년에도 잘 올라가려면
신고가 나는 종목 해야 돼요. 낙폭과대 종목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낙폭과대라는 건 벌써 성장성이나 실적이 선반영 됐다는 얘기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신고가는 뭐냐면 갑자기 내년에 이슈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책 같은 게.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 나오는 종목들이요. 제조업 베이스에 있는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대부분 다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OECD 경기 선행지수 꺾여버렸든지 물가가 올라가든지 테이퍼링에 전혀 관계없던 어떤 게 있어요? 컨텐츠, 엔터, 정책 관련주, 환경 관련주. 내년에도 탄소 중립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그다음에 남북 경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아마 차트를 찾아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인데 미국은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가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한국은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항공이나 여행이 먼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내년에 2022년 상반기에 주도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볼게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이게 월봉이고 주봉이었죠. 근데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월봉에서 제가 만든 월봉에서 지금 검은색이 전혀 지금 이탈되지 않고 가잖아요. 월봉 차트에서. 근데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올 때 요 눌림목에서 살 건데 에코프로비엠 같으면 2차 전지 소재주예요. 올해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과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가 굉장히 많이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혹은 여기서 올라갔던.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올해까지는 이런 게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 OECD 선행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줄이는 올해는 테이퍼링 안 했지만 지금 당장 11월 말부터 테이퍼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조업 베이스,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이다. 물가도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쪽과 완전히 뒤떨어진 반대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사상 최고치 전고점을 돌파해서 눌림목을 갖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카카오나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나 갓돌파했던 현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전제로 했던 것들을 따져보면 그 경기와 제조업 베이스의 경기와 전혀 상반된 반대쪽에 있는 섹터를 봐야 되거든요. 자, 이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하이브예요. 엔터죠. 자, 이게 월봉상 이렇게 했는데 주봉상 이렇게 했다. 이제 올랐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특정한 한두 종목만 이런 패턴을 보였으면 그건 그냥 제로에어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YG엔트도죠. 많이 올라간 것도 없어요. 눌렸죠. 그 다음에 자, 제외펜트입니다. 똑같이 많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눌렸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상승 전의 모습들이 지금 엔터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보여드렸고 미국의 내구재 주문 차트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쪽에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벌써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드 코로나면 대표님, 우리 한국에도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항공주라든지 그 여행주는 선반영에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보복 소비도요. 한 3개월, 4개월이면 끝나지 맨날 보복 소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는 꺾여버렸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가 내년에는 좋지 못하는 형태고, 근데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업종에 대한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직 공연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서비스 관련 쪽도 보면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왜 엔터주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그 카카오라든지 2차전지 소재주와 같은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엔터주, 컨텐츠주에 대한 그 경쟁력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글로벌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년에는 정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엔터처럼 아까 말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여버리면 한국이 가장 치명타고, 테이퍼링 했을 때 이머징 시장 굉장히 문제가 있고, 내고제 주문 끌어섰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업 베이스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실적이 내년 2분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안 나온다고 봤으면, 그 텀스 테마에서는 그와 비껴져 있는 종목 중에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제 지금 생각인데요.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아까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보고 내고제 주문도 보고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지금 150억 불 달러를 했기 때문에 내년 7월 말 정도에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의 흐름에서 보면,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2014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계속 딜레이했어요. 근데 그때는 물가가 안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빵 무너지고 유럽이 빵 무너지고 중국이 빵 무너졌기 때문에 물가가 안 높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쩌면 제 생각에는 올해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까지 경기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섹터, 정책 관련 섹터라는 새로운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내년 하반기는 굉장히 주식시장이 힘들 것 같다. 그럼 미국 시장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미국 시장 분석해 드릴까요? 미국 시장 우리보다 2배는 더 거품입니다. 기축 통화하기 때문에 그나마 번디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제가 한국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2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의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매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 미국 시장이 거품인지, 왜 내년 상반기에 한국 시장이 대형주가 안 좋은지, IT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얘기 드리고요. 내년 혹시라도 못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제 이름 있죠. 조일교라고 치면 조일교 TV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내년 2022년도에 주도주가 그러니까 제조업 베이스의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미 벌써 많이 물려있다. 손실이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엇박도 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12월 달까지가 어차피 12월 달까지가 양도세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떨어져 있던 대형주는 12월 달까지 배당 매력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제가 볼 때 12월 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한국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무방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